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3학년 학생들이 3, 4교시부터 수업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영상들 잘 봤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도 여기저기 이제 온라인 연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상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또 실천에 좀 옮겨봤어요.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튜브 채널 영상에 썸네일이 생겼습니다. 허접하지만 선생님이 썸네일 만들어서 넣었는데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도 이제 선생님이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고 또 이제 마이크가 이제 없다 보니까 좀 잘 안 들리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선생님이 유튜브에다가 자막 넣는 법을 익혀가지고 자막을 넣으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은 C나 아니면 자막 버튼 누르면은 자막이 나올 텐데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한 5분에서 1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10분이 안 되는 영상의 자막을 입히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30분짜리 수업 영상에 전부 다 자막을 넣으려면 한 6시간 정도를 작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멈췄는데 정 안 들리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자막을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뭐 6시간 문제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또 해볼 거예요. 아무튼 열심히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그냥 출석 체크만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선생님이 열심히 만든 영상이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수업 열심히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농경과 목축이 우리 지난 시간에 동아시아 각 지역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리고 생업과 연구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농경과 그리고 목축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생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교재 1페이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밭농사 먼저 나와 있어요. 동아시아에서 밭농사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어느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냐면은 황허강 유역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일단 기원전 8000년경, BC 8000년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세기 구분하는 거, 또 뭐 BC, AD 개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해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세기 구분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세기 구분. 자, 몇 세기 하는 것은 몇 년을 세는 단위인가요? 100년 단위를 세는 단위예요. 그죠? 자, 그래서 몇 세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결론부터 이야기해 보자면은 100년 단위에다가 더하기 1 하면은 그 세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몇 년을 살고 있나요? 현재 2020년을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몇 세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재를 21세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100 단위에다가 더하기를 1을 하면은 세기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20년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2020년인가요? 언제부터? 당연히 네. 0년부터 2020년이 흘렀다라는 건데 도대체 그러면 0년이라고 하는 기준은 언제 잡았을까요? 네,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0년을 잡았죠.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서구화된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죠? 서양 유럽에서 들어온 제도와 문화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서양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중세시대 때는 기독교가 그렇죠. 그리스도교가 세계를 지배하는 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과거 중세 유럽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해부터를 역사의 시작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때 0년이라고 해서 기원을 잡았고 그때부터 연도를 세기 시작해서 우리가 현재 202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 이전을 기원 전이라고 부르고 알파벳으로 BC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그 이후부터는 뭐라고 부르나요? 기원 후라고 부르죠. 그죠? 근데 기원 후는 보통 잘 이제 안 쓰죠. 그죠? AD라고 하는데 기원 후라는 표기는 잘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문제를 좀 내볼까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언제냐면은 1592
2년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은 몇 세기였나요? 그렇죠. 100단위에다가 더하기 1 하면 된다 그랬어. 그지? 16세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하나 더 이야기를 보도록 합시다.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것이 기원전 221년이에요. 자, 이거는 몇 세기인가요? 뭐라고 표시를 할까요? 자, 기원 후, 기원 전 다 마찬가지예요. 100단위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원전 3세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세기 구분하는 내용들 여러 번 나올 텐데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언제인지 바로바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동아시아 세계에서 밭농사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어디서부터라 그랬습니까? 네, 황허강 유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황허강 우리 지난 시간에 지도에다 표시해 봤어요. 그죠? 동아시아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 두 개가 황허강과 창장강이나 양쯔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왜 황허강에서부터 농경이 밭농사가 처음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 강의 이름이 왜 황허냐면요, 누를 황자를 써요. 강물이 항상 황토색이라서 강의 이름이 황허강입니다. 이 강은요, 동아시아 대륙 깊숙한 몽골 고비 사막 지역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수심이 얕고 또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침식과 퇴적 과정이 활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 안에 이 흙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강이 바로 황허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 색깔이 누런색인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황허강 같은 경우에는 침식과 퇴적 과정이 굉장히 활발하다 보니까 이 황허강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당연히 강가니까 물을 구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강이 매년마다 실어 날아다주는 영양소가 풍부한 비옥한 토지가 그 주변에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황허강 유역의 경우에는 기원전 8000년경이라고 하는 아주 농업기술이 낮은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기가 좋은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황허강 유역에서부터 그런 농경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아마 중학교 세계사 배울 때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설명이 비슷하게 나오는 지역들 어디 있나요? 메소포타미아강과 유프라테스강, 그죠?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강,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 이런 얘기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황허강, 이집트의 나일강,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강,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강과 메소포타미아강, 이거 다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황허강 유역의 경우에는 바로 그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농경을 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밭농사는 어떤 작물들을 기르는 것을 가지고 밭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주요 작물의 경우에는요, 조, 기장, 수수, 콩과 같은 어떤 농사를 밭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잡곡을 재배하는 농사를 밭농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잡곡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쌀이 아닌 모든 곡식들은 다 통틀어서 잡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밭농사, 그러니까 벼농사, 쌀농사 제외하고 나머지 농사는 다 밭농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밭농사가 먼저 시작이 되었을까? 밭농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밭농사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첫 번째, 생육기간. 생육기간이 무슨 말일까? 그렇죠? 태어나서 자라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씨를 심어서 씨앗을 심어서 그게 자라서 수확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생육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밭농사의 경우에는 그 생육기간이 짧습니다. 이건 물론 어디까지나 비교적인 개념인데요. 쌀에 비해서 씨를 심고 수확물을 거두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먹을 것이 부족했던 기원전 8000년경 같은 경우에는 작물로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작물로서 상당한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잡곡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생명력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이것도 물론 비교적인 개념이에요. 쌀에 비해서 생명력이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주십시다.
봅시다. 가뭄이나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원전 8000년경처럼 농업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지 못했었던 때에도 충분히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력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밭농사가 벼농사보다 먼저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장점 있으면 단점 있겠죠, 그죠? 자, 단점 봅시다. 거기 이제 교과서에는 올해 교과서부터 좀 빠졌는데요. 선생님 그냥 넣었어요. 자, 단점으로는요, 토양 유실이나 지력 감소가 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잡곡 농사의 경우에는, 밭농사의 경우에는 땅을 그만큼 많이 소모한다는 거예요. 땅을 한번 농사 짓고 나면 땅이 많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지력이 뭡니까? 지력. 한자로는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 땅의 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작물을 자라게 만들 수 있는 영양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잡곡은 생명력이 강한 만큼 이게 심었을 때 이거 뿌리가 이렇게 이제 땅에 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길러내고 나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경우에는 한번 잡곡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영양이 고갈이 되어서 똑같은 땅에다가 작물을 심었을 때 작년만큼 잘 자란다?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농사 짓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비교적 생산력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쌀이랑 비교했을 때 똑같은 크기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먹을 수 있는 먹을 것의 양이 벼농사에 비해서 밭농사는 적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자, 농경 초기에는요, 생산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칩시다. 채집, 수렵, 어로 같은 것들을 병행을 했고요. 가축으로 보조 식량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즐겨냈던 문제 내는 스타일이 이런 거였어요. 신석기 혁명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과거 사냥과 채집을 하던 거에서 농경으로 넘어갔다.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신석기 혁명이 시작되면서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은 마치 구석기 시대까지는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고 신석기 시대 넘어가게 되면서 농사를 짓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 농사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농업 생산 기술이 굉장히 떨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하기 이전에 했던 채집 활동, 수렵 활동, 고기잡이 활동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함께 병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마치 우리가 이제 농경지역과 유목지역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농경지역에서는 농사만 짓고 유목지역에서는 가축만 기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농경지역에서 당연히 가축을 함께 길렀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페이지 가서 벼농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몇 분 정도 지났을까요, 선생님? 13분 지났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벼농사로 가보도록 합시다. 벼농사 다른 말로는 논농사라고도 해도 되고요. 또 쌀농사라고도 해도 다 관계가 없습니다. 자, 벼농사가 동아시아사에서 더 중요할까요? 밭농사가 동아시아사에서 더 중요할까요? 네,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벼농사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많이 먹는 식량, 주된 식량,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쌀은 동아시아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 쌀이 어떤 작물이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밭농사보다는 좀 더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 벼라고 하는 작물은 쌀이라고 하는 식량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동아시아의 주식이 되었는가? 또 쌀이 주식이 되면서 동아시아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올린 1강, 2강 영상 수업을 듣고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받았을 때 역시 우리 학생들은 그냥 출석 체크만 하는 그런 학생들은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업도 듣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는 학생이구나.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질문의 내용이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뭐였냐면은 얘기하면은 질문하는 학생이 좀 싫어할까요? 네, 뭐였냐면은 선생님
일본의 큰 4개의 섬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거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답변을 해줬습니다. 사실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거니와 그죠?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외우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 이거 다 외워야 돼? 라는 게 일단은 제일 먼저 큰 부담으로 당연히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그런 고민은 시험 기간으로 좀 미뤄두셨으면 어떨까 해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는 역사를 즐겁게 배우고 또 어떤 과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논리적인 어떤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당장 들을 때부터 이거 외워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 수업이 참 정말 재미없게 들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학습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직 이해가 어려운 그런 어떤 시작 단계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외워야 된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좀 즐겁게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아무튼 변홍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은요 기원전 60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홍사와 관농사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변홍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선생님이 동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강 무슨 강이라고 그랬어요? 황허강과 양쯔강. 올해 교과서부터는 창장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창장강의 중하류의 습지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거기다 프린트에 써 있네요. 그죠? 자, 일단은 벼라는 작물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창장강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첫 번째, 덥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높은 기온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 창장강의 경우에는 황허강보다 훨씬 더 큰 강이에요. 수심도 굉장히 깊어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요, 강수량도 화북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벼라고 하는 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높은 기온과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강수량 600ml 이상은 되어야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장강 지역이 벼농사가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장강 지역의 경우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쌀을 심어서 농사를 짓기 이전부터 이 창장강 주변 지역에 형성되어 있었던 늪지대에서 야생 상태의 벼가 스스로 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생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벼농사 짓는 땅을 뭐라고 부르나요? 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자, 논 혹시 여러분들 밟아봤을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이제 장난치다가 논에 이게 잘못 빠져가지고 이제 푹 빠지고 또 허우적거리고 해봤는데요. 자, 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상 물이 찰랑찰랑 차 있어요. 그죠? 원래 이 벼라고 하는 작물은 어디서 자라는 것이냐? 그렇게 물반 흙반인 이 늪이라고 하는 땅에서 자라는 게 벼라는 작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벼를 기르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준 늪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한다면 이런 거죠. 밭은요, 땅을 갈고 잡초 제거해주고 거기에다가 작물을 심으면은 강한 생명력을 바탕으로 잡곡은 잘 자랍니다. 하지만은요, 이 벼라는 작물, 쌀은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뭘 만들어줘야 돼요? 인공적인 늪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땅을 갈고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어주고 거기다 또 물을 붓고 해서 아주 이게 어려운 까다로운 그런 어떤 재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작물이 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밭농사보다는 벼농사가 시작되는 시기가 좀 더 늦었다. 그리고 창장강과 같은 이러한 자연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나 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나중에 우리가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 가게 되면서 이 이야기 다시 한번 할 거거든요. 일단은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벼농사는 그렇게 손도 많이 가고 어려운데 왜 벼농사를 사람들이 짓게 되었느냐? 그것을 다 커버할 만한 어떤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밑주십시다. 비교적 생산력이 높아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죠? 잡곡에 비해서 쌀의 경우에는 똑같은 크기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훨씬 더 먹을 것의 양이 많이 생산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식량으로서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밑주십시다. 인구 부양력이 높다라는 거예요. 인구 부양력이란 무엇인가요? 인구 부양력.
우리 뭐 부양가족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부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먹여 살리다라는 거거든요. 먹여 살리다. 다시 말해서 인구를 많은 수의 인구를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인구 부양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쌀의 경우에는요. 일단은 똑같은 크기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잡곡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인구 부양력이 높은 요인이고요. 또 하나 이야기를 보자면은요. 열량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이제 국수나 빵으로 먹는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요 1kg의 밀가루를 먹었을 때 약 150kcal 정도의 열량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쌀의 경우에는 어떠느냐? 1kg 정도의 쌀을 먹었을 때 얼마 정도의 열량이 발생하느냐? 720kcal 정도의 킬로칼로리 정도의 열량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요.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쌀이 훨씬 더 밀보다 몇 배 정도인가? 한 4배 정도인가? 5배? 5배, 4배에서 5배 정도 더 높은 열량을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쌀을 주식으로 삼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외에도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잡초 제거가 비교적 쉽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잡초 제거는 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냐면은 땅이 가지고 있는 힘, 지력, 그 땅의 영양분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내가 키우고자 하는 작물에게 집중되어야 더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잡초를 뽑아주는 일 굉장히 중요한 농사에서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딱딱한 땅이 잡초 뽑기 쉬울까요? 말랑말랑한 땅이 잡초 뽑기 쉬울까요? 그렇죠. 말랑말랑한 물반, 흙반 이런 늪지대가 훨씬 더 잡초 뽑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농사 짓는 데 들어가는 어떤 힘든 일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쉽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자, 선생님이 아까 이 얘기했어요. 쌀 농사가, 벼농사가 밭농사보다 농사 짓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까다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땅을 깎아야 되고요. 거기서 물을 채워줘야 되고 또 물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고요. 그런 어떤 재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집중적인 무엇이 필요하느냐? 집중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혼자서 농사 짓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땅 파고 물 넣어주고 갈아주고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야 이 벼농사는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농사 지을 때 쓰는 도구, 농기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벼농사의 경우에는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능력, 인구 부양력도 높지만 집중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능력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이게 농사 짓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쌀을 주식으로 삼는 지역의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엇이 높다? 인구 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 한국, 일본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 중에 국가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특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요, 농사 짓는 기술과 곡식만 전해준다고 해서 새로운 지역에서 벼농사가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말로 책으로 전해준다고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는 아마 동아시아 각 지역에 어떻게 전파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느냐? 몇 주 칠게요. 기술과 사람이 어떻게 함께 이동하면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밑에 벼농사가 어떻게 동아시아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을까를 추정한 지도를 넣어놨는데요. 어떻게 퍼져나갔을까요?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이 되었어요? 창장당에서, 여기다 지도를 그리고 할까요? 여기까지 카메라에 나오나요? 네. 살짝 나오나요? 네. 기왕 지도 그린 김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것도 좀 설명을 하고 갈까요? 자, 여기하고 여기 이름 많이들 헷갈려하죠, 그죠? 자, 여기는 무슨 반도라고 하나요? 산둥반도. 중국어는 산둥, 한자로는 산동이라고 하죠. 자,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중국어로는 야오뚱반도, 한자로는 요동반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변홍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전파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느냐, 창장강 중하류의 습지에서 시작이 돼서 산둥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그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을 것이고요. 이 산둥반도 한반도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둥에서 한반도로 전파가 되었고, 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파가 되는데, 또 이제 일본 이거 얘기해야 되니까 좀 싫어하겠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 둘, 셋,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고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을 뭐라고 부른다? 큐슈 또는 규슈라고 부른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또 큐슈 북부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변홍사는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농경사회 발전까지 해도 될까요? 30분 조금 넘어갔는데, 그죠? 목축은 못 건드릴 것 같고. 자, 갑시다. 자, 농경사회 발전 부분까지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농경사회는 이후에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느냐, 공동으로 수리시설, 제방 같은 것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농사를 지으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벼농사 지으려면 인공적인 늪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땅을 깎고 거기다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혼자서 그 넓은 땅을 갈고 거기다 물을 채우는 작업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야 그런 일들이 비로소 가능해지겠죠, 그죠? 제방, 강에 비가 많이 와서 넘치게 됐을 때,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강물이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벽이 제방이잖아요. 자, 이것도 혼자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공동 작업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농번기, 농사일이 바쁠 때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조직이, 제도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경사회는 유목사회에 비해서 비교적, 밑주십시다, 일찍부터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역사 시간에 중앙 집권적이다라는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중앙 집권 무슨 말이에요?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왕이나 황제와 같은 그런 어떤 누구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군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군주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다스리는 국가나 민족의 주민들을 잘 동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강화되는 것,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중앙 집권적인 것이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농경사회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을 농사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 발달하게 되면서 중앙 집권적 권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이 유목사회에 비해서 비교적 집중된 형태로 제도와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유목사회에 비해서 왕이나 황제 같은 그런 군주의 권력이 강력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농업사회다 보니까 모든 경제적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땅에서부터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뭐라고 하나요? 경작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경작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침략전쟁. 농경사회에서는 더 많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 위한 침략전쟁,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농경을 이야기할 때 꼭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개념들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냐면요, 시비법과 철제 농기구, 그리고 우경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물을 길러낼 수 있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땅에서 작물을 길러내고 나면은 이 땅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여기에 영양분이 이제 고갈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똑같은 작물을 또 심었을 때 작물이 잘 자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개발해낸 기술이 바로 시비법, 철제 농기구, 우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씩 좀 설명을 할게요. 자, 12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거는 거름이나 퇴비를 주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 시골에 가면은 소똥 이런 것들을 하고 사람똥 뭐 이런 거 하고, 그죠? 나뭇가지하고 흙하고 막 섞어가지고 땅에다 뿌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거름 퇴비입니다. 왜 그러나요? 땅에 고갈된 영양분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똥이나 동물의 똥, 그 다음에 썩은 지푸라기 이런 거에는 그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많다 보니까 그 영양분들을 도끼를 제거하고 땅에다 뿌림으로써 고갈된 영양을 보충해주는 기술이 바로 이 12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안 하면은요, 땅의 힘이 회복되는 데는 한 2, 3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1년 농사 짓고 난 다음에 2, 3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지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극복해주는 기술이 12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철제 농기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말 그대로 철로 만든 농기구예요. 자, 철제 농기구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지만 무엇으로 농사를 지었느냐? 나무나 돌로 농사를 지었어요. 자, 나무나 돌이 땅을 깊게 팔 수 있을까요? 철제 농기구가 땅을 깊게 팔 수 있을까요? 당연히 철제 농기구가 땅을 깊게 팔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자, 여기 부분은 지금 작물이 뭐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양분이 고갈되었지만은 깊숙한 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영양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죠? 보존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땅을 어떻게 파야 된다? 깊게 파야 되는 거예요. 땅을 깊게 파면은 영양이 보존되어 있는 흙은 위로 올라오고 영양이 고갈된 흙은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 땅에다가 다시 한번 작물을 심었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하게 남아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철제 농기구가 발명이 되면서 농업사회는 또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자, 우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경, 여러분들 우자 무슨 우자 있나요? 소우자 있죠, 그죠?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네, 우경은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직접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뭐 영화나 아니면 뭐 사진이나 책들을 통해서 봤을 텐데요. 우경 어떻게 농사를 짓는 거냐면요, 이렇게 사람이 소한테 이라이라 해서 뭔가 이렇게 커다란 삽 같은 거 달아놓고 밟고서 이라이라 해서 소로 하여금 앞으로 가게 해서 농사 짓는, 이게 이제 우경이거든요. 자, 소를 이용한다고 해서 우경인데요. 요 기구, 요거 이제 쟁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영양이 고갈된 땅에서 다시 한번 농사 짓기 위해서 뭐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땅을 뒤집어주는 게, 땅을 깊게 파서 뒤집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사람이 혼자 힘으로 으쌰해서 삽을 파가지고 땅을 뒤집어주는 게 깊게 파일까요? 아니면 소가 이렇게 끌고 가게 하고 사람이 몸무게로 삽을 눌러가지고 이라 해서 앞으로 가게 하는 게 깊게 파일까요? 당연히 이게 훨씬 더 깊게 파일 것이고, 사람이 들어가는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힘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법과 철제 농기구, 우경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농업사회의 이 생산력은, 경제력은 크게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시기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래 동아시아의 또 다른 대표적인 생업인 목축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렸네요. 그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유목사회의 생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